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100대 국정과제가 어제 공개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권 반응부터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당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00대 과제에 대한 당은 하나의 과제당, 한두 분의 의원이 전담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 의원제를 도입해 당의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 무대책 발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오로지 이렇게 쓰고 보자는 이런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퍼주기 복지에 현 정부가 95조 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 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을 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법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하지 않으면 법 통과가 어렵고 더 나아가 100대 국정과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정책들이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알맹이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의당.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 목표의 방향성은 갖추었다고 본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과소 추계가 됐고 증세 없는 재정 개혁으로는 재원도 온전하게 조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윤춘호 선임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정치권 반응은 여당을 제외하고는 좀 비판적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저걸 잘한다고 하기는 그렇겠죠. 핵심적으로 짚은 것은 역시 사전에 야당과 이런 방구 상의가 없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밑그림을 내놓는 그런 상황에서 저 단계부터 야당과 상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테고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 꼭 필요하겠죠. 예. 자유한국당 178조 원에 해당하는 재원 마련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당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가능한 것인데 야당 도움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치를 강조하는 거죠. 사실 국회가 대표적인 기능이 예산 기능과 입법 기능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회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것과 법적인 지원을, 제도적인 지원을 받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두 정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우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재원 무대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재정 계획을 제대로 새겨서 국회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하는 요구인 것 같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91개가 입법 사항인데 협치를 하는 것들이 성공한 정부의 그 필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점심 때는 협치를 강조하다가 결국은 오후에 이 발표할 때는 협치 부분이 빠진 채 여당 내에 잔치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런 불만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인수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인수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미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정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 교수님께 이 질문 드려볼게요. 어쨌든 100대 국정과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이 있는데 가장 우선되는 주제를 적폐청산, 반부패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5년의 어떤 계획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뭐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출범 자체가 국정농단 사태로부터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이 정부의 출범, 뭐 인사 문제, 그 다음에 추경 문제에 대해서 이게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협치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들에 대해서 그런 짜임새라든지 이런 부분, 또 지금 당장 정부가 집중해야 될 부분, 일단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동력을 만들어갈 건 만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5년의 계획표를 짠 거는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정책 토론회 형식으로 각 그 발표자들이 일종의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상당히 신선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마치 이제 기업의 신제품 홍보하듯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과거에도 100대 정부 추진 과제 이런 거 다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좀 더 국민들이 저걸 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알아듣기에는 상당히 좀 상당히 뭐랄까요 방법론적인 면에서 좋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국정의 과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그 3단계로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도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도움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분해서 내놓은 것도 상당히 괜찮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스티브 잡스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네. 저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게. 저는 그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저런 발표를 보면서 정부가 늦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스티브 잡스의 저런 PT 방식이 나온 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이제야 이제 우리 정부는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기업들에서는 뭐 일반화되고 이제는 저 어떻게 보면 낡은 포맷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저거 하지 말자고 하는 데도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예. 보면 어쨌든 이 정부라고 하는 단위가 굉장히 늦게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모습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처음 보는 우리 정부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재원 마련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지금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시 45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참석자가 220명 되고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정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등을 포함해가지고 각 부처 예산 담당관들이 모두 모이는 뭐 그런 자리니까요. 어제 이제 나온 178조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들이 다들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95조를 줄이고 그다음에 82조를 거두면 대충 얼추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증세 없는 복지하고 같은 거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청사진을 현실화시키는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먼저 말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렇게 하는 걸로 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증세 문제도 저는 언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그것까지를 어제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그 재원 확보 방안을 지금 청와대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 재원 방안 마련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김우석 부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과정이 중요하다.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재원 마련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 간에 정보조직법 개정안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전에 발표가 있었죠. 예.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든 게 다 묶여있는 부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래창조과학부보다는 훨씬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듣기 쉬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썽만 했던 국민안전처가 폐지가 되고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경과 소방청이 외청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이 중소창조기업부. 중소창업기업부인데 네. 지금 국회 안행위 의결 과정에서 원래 문재인 정부가 밝혔던 대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름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부 정부 부처의 이름이 바뀌는 거 말이죠. 네. 사실 뭐 미국의 예가 꼭 맞는 건 아닌데 거기는 꾸준하게 계속 그 이름이 가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름을 이렇게 바꾸죠? 그게
이름에서 뭔가 가치를 찾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자꾸 섞이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공직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들이 기존에 있던 조직을 크게 손을 안 댔다라는 거죠. 몇 뭐 이름을 뭐 많이 바꾼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문제됐던 것들을 해경이나 안전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보는 것도 있고 이름도 좀 알기 쉽게 바꾸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하게 지속적인 행정을 위해서 뭔가 그런 것들이 과거의 것들을 다 지워버리기보다는 창조경제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 살려나가고 요즘 촛불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정권은 이어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전부 기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결국 중점을 어떻게 두느냐. 그거는 행태적으로 좀 해결을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그거는 청와대에서 조정 기능을 갖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보여주면은 이름을 꼭 바꾸거나 조직을 개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소창업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뀐 거는 이게 이제 바른정당에서 외래어가 좀 부서 이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정부에서 내놨던 벤처를 창업으로 넣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창업을 지원해주는 부서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름이 뭐 중요하냐 그랬지만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게 지난 정부에서 사실 미래창조과학부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던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국민들이 못 알아본다. 그래서 좀 다소 외래어를 쓰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원래 원한 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벤처를 빼도 충분히 그 뜻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부에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네. 이제 그 벤처기업을 이제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전략 정부의 목표를 갖다가 저희가 담은 거죠. 일종의 예.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부의 틀을 많이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부처의 이름 바꿨고요. 국민안전처 폐지했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에서 2개의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죠. 100대 국정과제 발표회가 있었고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국정 현안,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만남에 대한 정당들의 평가, 특히 야당들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가지를 않았었죠. 오늘 대통령께서 상당히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로 비교적 소상하니 말씀을 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협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협치라는 목표를 세우고 나가자.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자.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방향으로 협치를 하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여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또 대통령은 그것을 수용하시는 자세로 경청하시고 대통령도 대통령의 입장을 잘 설명하시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수회담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따지러 가야 되는데 따지기려면 얼굴 서로 붉힐 테니까 안 가겠다. 이런 거야말로 낡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대표가 전달한 여러 문제의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안이 최선이라고 밝힌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자리가 꾸준히 마련되어 국회와 정부가 수시로 소통하며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각 야당 대표나 대변인이 주목한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 게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이제 잊어버리자.
이 부분은 요즘 또 진행되고 있는 사건 염두에 두고 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렇게 바로 생각이 되죠. 그다음에 굳이 대통령이 저 워딩을 쓴 이유는 뭘까? 그다음에 박주선 대표가 그 워딩을 또 기자들 물론 이제 그 당에 보고하는 형태지만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보 조작 수사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분명히 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에게 어떻게 보면 손을 내미는 그런 제스처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는 뭐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은연중에 비난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해운 이해운 대표의 그 얘기 중에서 영수회담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는 게 좀 특이하죠. 뭐 보통은 지금은 영수회담 얘기를 잘 안 쓰는데. 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여야 대표 초청 회동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예. 그리고 뭐 이 값진 시간을 또 홍준표 대표 디스하는데 또 할애한 것도 역시 보수 진영의 지금 적자 논쟁이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뭐 이렇게 안 가면서 좀 주의를 끈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원샷을 받았죠. 물론 여러 가지 뒤에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해운 대표가 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뭐 일정 정도 한번 언급하고 갔다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뭐 그 내부의 사정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영상에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초청은 거부하고 충북 청주의 수해 복구 지원 현장에 간 모습인데 뭐 어제도 저 복장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뭐 붉은색을 좋아한다. 이건 또 어김없이 드러났고 말이죠.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홍준표 대표의 일정에 대해서. 참 지금 야당이 1야당 아닙니까? 제1야당이죠. 제1야당인데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복잡한 뭐 4강 외교 또 국제 외교가 있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5년을 풀어 나가느냐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되는 그런 이제 여야 대표 청와대 초청 회담이었는데 그 자리를 굳이 뭐 내가 뭐 본부 중대가 1, 2, 3중대 데리고 사진 찍는데 갈 필요 있느냐 그러면서 난 차라리 수해 현장 가겠다 가신 거잖아요. 가서 그거라도 잘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수해 현장에서도 사진 찍기 그러니까 청와대 사진 찍기 싫다고 가셔가지고 수해 복구 현장 가서 사진만 찍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뭐랄까 뭐 이해운 대표 말처럼 뭐 속이 좀 좁다 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가 국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금 이제 붕괴된 보수를 다시 이제 좀 뭐랄까 힘을 다시 재결집하는데 온 공을 더 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문제 해결에 너무 드리는 건 좋은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국민과 국정 전반을 같이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청와대 오찬 회동에는 야당 대표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여당 대표도 참석했죠. 여당이 민주당의 대표는 추미애 대표입니다. 추미애 대표 얼마 전에 자신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머리 자르기 발언했다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서 유감을 표명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추미애 대표 얘기를 박완주 수석 대변인이 전하는 말입니다. 오늘 회동에서 추미애 대표는 야3당을 향해 그동안 여당이 많은 양보를 했는데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전했고 협치는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야당이나 대통령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님한테 혹시 상추, 고추, 배추 즐겨 드시냐? 즐겨 드셔라. 추미애 포함해서 즐겨 드셔라. 그랬더니 사추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추경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하시고 주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여쭙고 추경 처리 해결 못해서 진짜 대통령 뵙기가 송구스럽다라고 비공개 발언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죠. 상추, 고추, 배추 하나 빠졌네요. 부추도 있는데 말이죠. 예. 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하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네. 추미애 대표가 그 대리 사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마디 한 게 있다고요? 네, 어제 이제 그 비공개 회동 말미에 했다는 건데요. 뭐냐면 여당 대표가 막무가내로 대리 사과를 당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잘 소통하는 그런 자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이에요. 이건 작심하고 한 말이죠. 두 가지를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대리사과 관련해서 대단히 불쾌했다라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 간의 소통이 원활치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런 말이 공개가 됐어요. 물론 비공개 자리에서 한 말이지만 이렇게 전달이 됐단 말이죠. 언론에 알려지고. 이것은 여당 내에 사실은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불협화음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겠죠. 예, 어제 또 회동에 한 명 딱 두 명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야당 대표들이나 야당 쪽을 통해서도 이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박 교수님, 여당 대표가 막무가내로 대리 사과를 당하기 전에라는 이런 표현이 사용됐어요. 추미애 대표가 사실 전병헌 정무수석 통해서 다 미리 통보받았다고는 하지만 추미애 대표 마음속에는 그 앙금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청와대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사실 협치보다는 혁신 쪽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그런 혁신의 무게를 싣고 원칙을 갖다가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국정에 꼬인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 청와대가 또 여당 대표를 뭔가 좀 넘어서서 뭔가를 하는 그 할 거면은 진작에 자기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 전에 좀 해주지 이런 뭔가 좀 아쉬움을 갖다가 표를 한 얘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또 뭐 언론에 그동안에 인사 과정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와 추 대표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다 뭐 기자들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게 보여진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와 이 추미애 대표 간에 지금 뭐 추미애 대표를 건너뛰어서 원내대표하고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 또는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제가 김우석 부소장에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출범하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당청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추미애 대표와의 관계가 그 청와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한두 개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면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당청 관계가 원활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가져볼 만한데요. 사실 어제 인수위를 대신하는 그 모임에서 여당에서는 퍼포먼스를 제대로 하면서 일단은 한 가닥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당청 관계가 굉장히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많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뭔가 다른 모델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고 화답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어제 얘기 나온 것들은 굉장히 뼈아픈 얘기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80%를 상회하는 지지도가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 소통을 잘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소통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당 대표가 본질적으로 반기를 들고 이의 제기를 하는 모양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청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여당에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회와 청와대가 원만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성공한 정부를 하기 위해서는 당청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당청 관계에서 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정부가 될 수도 있어요. 전 정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면서 결국은 당을 띄워주는 것들이 성공한 정부를 향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짧게 덧붙이면요. 그 앞부분에 지금 국정과제 100대 과제, 국정 100대 과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반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책임의원제라는 걸 두겠다. 그 과제별로 의원을 전담을 시켜서 책임의원제를, 그러니까 당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말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한테 귀에 들어올까요? 저는 잘 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역시 지금은 주도권을 청와대가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뭘 하는 것들이 힘있게 다가오질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어떤 답답함, 아쉬움을 어제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당청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각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새로운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여당의 정책위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당의 정책위원회가 상당히 강한 힘을 갖게 되고 그러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당청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책에 대한 문제, 또 이걸 국회에서 표로서 이거를 이제 이겨내는 문제, 여기에 모든 게 관통하는 게 이제 여당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 정부라고 했을 때 추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 추 대표의 기대치가 사실 인사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서 뭔가 좀 미흡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청와대에서는 청와대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있죠. 민주당 소속의 당직자들이 청와대 파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놓고 또 추미애 대표 당과 청와대 사이에서 뭔가 약간 불협화음도 있었고 네, 말이죠. 비서실장 임명 때도 그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게 문제는 감정이나 또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정 일체도 해봤었고 당정 분리도 해봤잖아요. 과거 참여정부 때는 분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당정 일체도 해봤고, 근데 이 분리나 일체나 여당이 일 제대로 못하면 망하는 건 똑같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일을 할 때 이제 협조 문제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에서의 그런 그 정책들이 지금 이번에 사실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징집돼가지고 100대 국정과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다 그렇죠. 들어가 있었죠. 그분들이 다시 이제 또 당에 돌아와가지고 만드셨는데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하는데 실현화시키는데 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대표가 거기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좀 마치 이제 자유한국당도 당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가고 있는데 여당도 당대표와 원내대표 청와대가 조금 뭔가 이렇게 삼각공조라기보단 어떨 때는 이쪽 이각공조가 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온다면 앞으로 정책이 이제 특히 야권의 공세가 어떤 이제 심화가 됐을 때 이제 그럴 때 그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지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또 당청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당청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 어제 회동에는 불참했는데 수해 복구 지원 활동 벌였는데 오늘 SNS에 확산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쿠팡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 수해 현장에 가서 이제 장화를 신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저 사진인가요? 예, 저 사진인데 지금 누군가가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장화를 좀 신겨주는 거죠. 저걸 보고 글쎄요, 저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가지 않고 수해 현장에 간 것을 두고 SNS에서 이런 말 하고 있더라고요. 홍 대표 삽질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어제 정말 삽질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도 수해 그렇게 복구 지원이. 예. 그런데 저 장화 신겨주는 저 사진 한 장이 홍준표 대표가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진 한 장으로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예, 저 사진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권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80%에 가까운 지지도를 기록하는 이유가 낮은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홍준표 대표의 저 사진은 어떻습니까, 김우석 부소장? 조금은 다르게 보이거든요. 보통 그 장화를 신으려고 하면 어디서 앉아서 해야 하는데 상황 자체는 뭐 그렇게 앉을 때가 마땅치 않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부분들은 확실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사실 평소에도 저런 것들이 익숙했다라고 하면은
저런 장면이 연출되는 데 대해서 일정 정도 내부적으로 통제가 됐을 테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일정 정도 반응을 했을 테고 그런 부분들에 모여서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는 그거거든요. 청와대에서 한담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거기서 들러리 서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단독샷을 받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죠. 그런데 언론이나 여론들이 그렇게 곱게 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뭔가 그 약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저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투른 행보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본질은 정치인이 재해 현장 같은 데 가지고 봉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런 상황적인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되는 측면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청와대의 그 중요한 행사가 참여를 하지 않고 현장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명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부분이 이게 명분이 그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이었느냐,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사진인 거죠, 저게. 네, 홍 대표 말처럼 대통령과 사진 찍어 들러리 해주러 가는 대신에 자기는 수해복구 현장 가겠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갔으면 정말로 진정을 이게 해야 돼요. 원래 계획이 10시부터 6시까지로 돼 있었는데 점심시간 다 돼서 와가지고 그것도 장화라고 하는 거는 진흙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깨끗한 박스 깔아놓고 장화를 신는다는 것도 상상 외고요. 그거를 또 자기 신발을 누가 신겨주고 누가 부축해주고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또 한 30분 하다가 성금 전달하고 그냥 또 가버렸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당원들이 다 6시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어떤 단독샷을 받기 위한 그런 소위 이벤트성, 자신이 비난했던 그런 이벤트성을 본인이 스스로 수해복구 현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진정성이 없는 수해복구 방문이었다. 이런 이제 비난을 갖다가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화면에는 홍준표 대표가 삽질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홍준표 대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 수해복구 지원 현장 가기 전에 요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각 선수별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추구하는 자유한국당 보수의 혁신 방향 이런 방안들을 놓고 건전한 토론이 오갔어야 하는데 참석자들 사이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왜 욕설과 고성이 오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어제 이제 모두 발언이 끝난 뒤에 이제 회의가 비공개로 들어갔어요. 비공개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탈당한 의원들을 다시 받아들인 이런 과정에서 자신과 황영철 의원에 대해서 김태흠 최고위원이 받아들이지 말자고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략적인 미스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김태흠 의원이 발언이 너무 장황하다. 좀 짧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말을 기화를 해서 서로 이제 욕설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성이 터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감정 싸움이 사실은 일회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깊은 뿌리에 어떤 병이 들은 거고 그 병이 수시로 어떤 계기만 있으면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김태흠 의원도 같은 재선 의원인데 이제 최고위원에 당선이 돼서 지도부가 됐고 지도부인 김태흠 의원과 바른정당에 갔다가 복당한 장제원 의원 사이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라고 하는 건데 장제원 의원이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떠나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또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그게? 그렇죠. 정치인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올 때도 말이 많았는데 다시 간다라고 하면 또 구설에 할 것 그런 것들이 두려웠겠죠. 그리고 바른정당에 있는 상당수들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옮겼을 때 만약 교섭단체를 잃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기 말씀하시는 게
입당을 반대한 게 전략적 미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입당을 시도를 한 게 전략적 미스였던 거예요. 당시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탈당을 해가지고 한국당으로 가면서 상당히 간고한 지지층들을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투표율을 얻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입당을 시도한 것들이 전략적 미스였다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반대했다는 것이 미스였다. 그런 걸 보면 현실 인식 문제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통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이게 불통과 갈등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고질적인 한국당의 지금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려를 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장제원 의원의 이 발언이 상당히 의도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발언이요? 자유한국당 복당을 후회한다 이런 발언들이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계속 트러블을 어떻게든 말을 통해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하고도 계속해서 SNS상으로 주고받고 있죠. 극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장제원 의원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장제원 의원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깥에서 보수를 혁신하느냐 아니면 안에서 보수를 혁신하느냐 사실 이제 그 차이인데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들어가서 정말로 입 딱 다물고 친박이나 보수 하는 대로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면 그야말로 정치 인생이 끝날 텐데 자신이 들어가서 보수를 혁신하겠다고 했으니 이거를 일관되게 즉 이슈메이커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즉 안에서 보수화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마치 탈당의 어떤 가능성까지도 다시 열어놓으면서 이슈메이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장제원 의원으로서는 주목도도 올리고 그리고 자기가 안에 들어간 게 단순한 일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진정성이 있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트로이의 목마를 얘기하신 거니까 지금? 바른정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정치 장제원 의원 개인으로서 어떤 그 존재감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주목도도 올리고 인지도도 올리고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박계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는 홍준표 대표와 내가 생각이 같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좋은데 홍준표 대표가 하는 것을 보니 내가 생각했던 보수의 혁신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계속해서 좀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 트랙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흠모하는 그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직 인선에서는 탈당파들, 복당한 분들, 그분들을 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홍준표식의 당 개혁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 친박당을 친홍당으로 바꿔야 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친박 그룹들을 갖고 그 다음에 반박 의원들을 중용함으로써 친홍당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어제 회의석상에서 두 사람이 욕설까지 주고받았다는 말씀 저희가 드렸죠. 기자들이 회의 마치고 나온 두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붙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아니야, 다 좋았어. 나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전략 전술 이런 걸 떠나서 원칙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치는 본질이에요. 원칙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는 그걸 가는 과정 속에서 전략이나 전술인가 그런지 그래서 본인이 해당된 부분들을 또 전략 미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철부지 같아서 그만 좀 빨리 끝내라 라고 얘기해서 저는 좀 원칙이 있었습니다. 보상이 조금 어떤 이야기? 아니 늘 회의하다 보면 고소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당파 의원들을 다시 이제 다른 정당으로 기대고 있었나? 네, 다 들었어요. 기대고 있었나?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이 한 단어로 한 마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간 좀 있으면 깊이 있는 나는 인터뷰를 하고 싶다.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질문에 내가 한마디 딱 하면 그 단어만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깊이 있는 인터뷰를 제가 할게요.
깊이 있는 인터뷰. 나가면서 김태형 의원님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김태형 의원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분 인지도 높여주는 거야. 그렇죠? 그분 인지도. 김태형 의원과 장재원 의원이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철부지 같다고 김태형 의원 얘기하고 장재원 의원은 내가 김태형 의원 얘기하면 그건 인지도만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유석준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의 활동 방향 때문입니다.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 인선 내용 발표했는데 혁신위원 가운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 이건 문제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유석준 위원장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홍성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 언론에서 주요 관심으로 삼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살인자도 변호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진 사람도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 능력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상의하지 않았고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집회에 나가셨던 분들이 좀 포함되시는 것 같아요. 탄핵 집회를 나가셨거나 하시는 우리 서울 시민의 반이 나간 집회인데요, 뭐. 안 나와보셨어요, 그때? 저로서는 저 개인의 어떤 판단과 성향도 물론 여기 영향이 있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언제까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런 구체적인 스케줄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혁신위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구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의 그런 기능이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다만 유석준 혁신위원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만 최후 단계에서 최고위원회의 어떤 그 승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동의 절차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홍준표 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태극기 집회에 서울 시민의 반이 나갔다고 유석준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박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 시민의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유석준 위원장이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봐요. 일부러 영입을 해서 이분을. 그러니까 지금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어떤 분이냐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어떤 애국 또는 보수의 기준으로 삼는 분입니다. 근데 왜 이 시기에 그런 지금 소위 혁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도로 가는 게 혁신인데 예. 더 보수로 가는 혁신 인사를 갖다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느냐?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그 김우석 부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까지의 핵심은 친박인 인사들을 친홍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친박이 친홍으로 바뀐다? 그럼 사람이 바뀌는 거니까 갈등만 부각되거든요. 이런 갈등을 소위 보수라고 하는 페인트칠로 그러니까 유석준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는 뭐 친박이냐 친홍이냐를 떠나서 다 보수다. 이런 것으로 보수 페인트칠을 하는 사이에 실제적으로는 홍준표 대표가 실이익을 챙기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데 유석준 위원장이 그 어떤 이념적인 페인트칠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가 유석준 위원장을 데려온 데는 그러니까 당내의 인사 갈등, 인선 갈등을 갖다가 이념으로 뛰어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이 안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우석 부소장 보탤 말씀 있습니까? 이게 그 보통 보수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방향성을 대변하고 있어요. 유 위원장은.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대표로 하는 숭박, 박근혜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는 뭐 동정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통성을 이어가는 거고 친박 해가지고 친박 그룹들 의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박근혜를 이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해가지고 주류를 바꿔놓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고 반박 그룹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응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를 서겠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이걸 활용하는 게 지금
홍준표 대표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혁신위원회가 구체적인 혁신 방안, 특히 인적 청산과 관련한 방안을 내놓게 되면 자유한국당 내부도 상당히 시끄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